네, 반갑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냅니다. 흐름은 다시 좋아졌고요. 자, 초반에는 많이 흔들렸죠. 크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됐다가 장 중반부터 상승하는 모습들. 그리고 나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엔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폭은 크진 않았어요. 다우지수가 플러스 0.17, 나스닥은 0.26, S&P 500은 0.16 이만큼씩 상승했는데 0. 몇 프로니까 뭐 상승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오르긴 올랐죠. 오르긴 올랐고 아침에 떨어진 부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모습이다. 양봉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난다 라고 보시면 되긴 하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했다. 뭐 백악관에서는 트럼프랑은 관계없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파월의 수사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죠. 파월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밝혔어요. 형사 기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은 원래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냐, 그 내용이 뭐냐, 이런 일은 없었다, 뭐 이렇게 압박하면 되겠느냐,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시장에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이고요. 자, 파월 의장의 수사가 들어간다, 뭐 막바지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되긴 했는데 오히려 이거를 좀 반대로 뜯어보게 되면은 오히려 파월을 더 압박해서 뭐 막판에 FOMC 한 2번 남아 있는 거는 그냥 뭐 어쨌든 트럼프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월을 압박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이후에 나타나는 차기 의장이 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트럼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 뭐 이런 뜻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내용부터 알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요거를 먼저 볼게요. 트럼프 이제 실제로 파월의 어떤 이런 수사, 요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가 있었겠죠. 근데 백악관에서는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베선트 같은 경우도 트럼프한테 아니 파월을 수사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가 나왔었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 미국 법무부의 형사 기소 가능성에 직면하자 전직 통화 재무당국 수장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라고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버냉키네요. 버냉키가 이제 신흥국에 나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좀 해왔네요. 자, 이거 참, 어이없는 얘기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어떤 그 압박,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않지만, 그걸 통해서 한국은행 총재를 이제 수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겠죠.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신흥국에서나 나타나는 통화 정책 결정 방식 아니냐. 자, 미국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뭐 등등의 얘기가 있었고요. 누구 있었느냐? 옐런 그린스펀. 진짜 옛날 사람도 나왔네요. 그린스펀, 버냉키, 그 다음에 옐런. 그리고 재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폴슨, 가이트너, 루빈, 제이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린스펀이나 버냉키, 옐런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야, 이거 대단하네요.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이름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고 초당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즉 민주, 공화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이것을 비판하고 나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죠? 옐런은 극도로 오싹한 상황이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 그를 몰아내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모습이고 또 국가 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활용하려는 시도다.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압박을 해가지고 뭐 들어가겠다는 얘기고요. 파월이 연방 검찰청으로부터 지난해 6월 본부 리모델링과 관련한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했던 증언과 관련해서 형사 기소 가능성을 통보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번 수사가 작년에
이 연준 그 본부에 대한 그 공사를 했는데 그 비용 문제를 계기로 해서 금리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압박이다. 뭐 이거는 수사해봤자 뭐 별거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연준을 이런 식으로 압박해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가상화폐 쪽이 또 상승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대안, 달러는 망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가상화폐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 금값, 은값, 어제 은 레버리지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접근이 됐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네, 파월의 수사를 받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상품, 네, 어디에 또 돈이 몰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너무나 냉정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뭐 누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았다. 그래? 그럼 수혜주는 어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조금 네,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미국 언론은 뭐라고 했느냐. 파월의 이례적인 단호한 어조에서는 과거 백악관 발언에서 보였던 외교적 출구나 세심하게 계산된 중립성은 없었다. 네, 수년간 트럼프와의 충돌을 피해온 파월의 태도는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열받을만 하죠. 뭐 장난해? 네, 어차피 나 이제 곧 끝나. 장난하냐? 싸우자. 라는 식으로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금리를 결정한 데 따른 결과, 즉 내가 공익과 관련된 네, 그런 형태의 정책을 내렸고 그 부분이 대통령과 대치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형사 기소의 위협이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네, 그렇지는 않다. 트럼프가 그럴 리는 없다. 대신에 연준의 의장, 즉 파월을 비판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버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네, 애매모호하게 되고 괜히 파월을 더 건드려서 네, 오히려 더 엉망이 돼버린 일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렸네요. 애매합니다. 그죠? 네, 뭐 나쁜 소식이기는 한데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파월이 떠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연준 주무르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일 수도 있겠죠. 파월을 꼭 구속한다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압박해서 니들 앞으로 잘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가 되는 거고, 파월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거 뭐 그 연준 본사 공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수사 들어간다, 이건 뭐 압박 요소가 될 수는 없겠는데 글쎄요. 뭐 시장에서는 일단 네, 별 문제는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향후 정책에 대한 변동성이 트럼프의 의도대로 가지 않겠느냐, 금리가 계속 낮춰지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가 있는데, 반도체 독주가 주춤하자 쏠렸던 온기가 퍼졌다. 자, 그동안 반도체 쏠림 현상이 너무 강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이 뭐 100개 막 150개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490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급이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쫙 퍼지면서 다른 종목도 올라오기 시작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수급의 순환매, 즉 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다시 얘기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에게는 네, 수급이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되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완벽한 하락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있기 때문이긴 한데 외국인들의 성격상 미리미리 준비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인들은 네, 상투가 한 6, 7개월 정도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매도를 쳐야지만이 그동안 들어왔던 엄청나게 큰 종목들이, 큰 금액들, 그런 금액들을 미리미리 조절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에서 팔아먹는 거죠. 즉 더 올라간다라고 보더라도 미리미리 팔아서 이 비중을 조절해주고 네, 완급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형태에서는 추가 상승보다도 현재 시점을 유지하기 위한
즉 많이 팔고 조금 사는 형태의 그런 이탈 형태를 띠는 그런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바닥을 잡았을 경우에는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그런 형태, 나쁘긴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매집해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6, 7개월 정도 주가는 횡보를 할 거야. 이런 구간에서 매집하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매도를 칠 때도 위쪽에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거나 요 근처에서 머물겠지만 나는 여기서부터 물량을 줄여가지고 진행해야 되겠다. 물론 이런 시점에서는 대부분이 바닥권에서는 개인들이 던지고요. 고점에서는 개인들이 매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 상황을 이제 살짝 경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반도체가 그러면 죽었느냐 끝났느냐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번 조정이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상승 추세가 길게 나타나는 그런 업황이나 종목들도 조정을 받을 때 한 2, 3개월 조정을 독하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업황 자체는 조금 주춤할 수가 있겠고 또 주가가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고평가가 해소가 되면서 저 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한쪽에서 자금을 끌어모으던 이런 업종들이 살짝 주춤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잠깐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수급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약간 시장 자체의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분간 쏠림 해소 과정에서 업종 간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반도체를 좀 줄여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퍼지는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약간은 좀 개별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1년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형주 쏠림에서 중소형주 쏠림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신고가를 더 만들어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좀 나빠지긴 했었죠. 자, 지금 미국에서 그 트럼프 베네수엘라 공격한 이후에 그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란도 지금 또 다시 건드리고 있어요. 이란하고 교역하면 이 세금을 무역 관세를 25%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상당한 부분에 압박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전쟁 비슷한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한다면 시장에게는 좀 단기적으로나마 중기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혼란의 도가니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며칠 조용한 것 같더니 이제 또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트럼프 리스크 이 부분들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머스크가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그죠? 머스크 리스크가 있었는데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 또 불거져 나오고요. 좀 복잡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대형주 쏠림 관계 나타난 절대적인 주가 상승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쪽에서 조금 이탈하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평가 업종으로 순환매가 전개될 가능성이 확대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시장 전체의 상승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지만 대형주가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지수 포인트는 낮춰지는 형태, 투자 심리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참다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데다가 막 주식 갖다 집어넣고 비트로 집어넣고 증시 대기 자금이 90조 원이 넘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여기저기 부담 요소가 좀 생기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약간은 주의해야 될 것 같아 보이죠? 급등 업황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 차익 실현 및 이런 쏠림 현상의 해소가 욕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배당주들 같은 경우 좀 떨어지게 되면은 1월 말이나 2월부터 이제 막판 스퍼트가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반짝해서 움직이려나요? 보통은 이제 4월 달이 잔인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가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큰일 난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이번 주 경제 지표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괜찮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대형주 쏠림에 대한 부분들, 특히 반도체 쪽에 대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 부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일이 아니죠. 아침 7시부터 이제 애프터마켓 프리마켓이 등장합니다. 어디서요? 거래소에서. 이 거래소가 계속 넥스트레이드 상황을 보니까 이거 뭐야? 얘네도 거래량 엄청 커져가지고 돈 엄청 빨아당기고 있잖아. 안 되겠다. 우리도 해야 되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 시간은 12시간으로 연장하겠다.
거래소도 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두 개로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 넥스트레이드가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한국 거래소 하는 부분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시간이 더 빠릅니다. 오전 7시부터 시작합니다. 야, 오전 7시부터요. 네. 참, 24시간 주식 거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 되어 있는데, 야, 12시간 연장하게 되면 이거 피곤해서 되겠습니까? 오전 7시부터 개장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넥스트레이드가 또 있으니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네, KRX 거래 시간 연장 추진안에 따르면 호가가 이전되지 않는 프리마켓은 7시부터 8시까지, 그 다음 8시부터 9시까지는 넥스트레이드죠. 자, 그 다음 애프터마켓은 4시부터 8시까지 똑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와는 좀 다르게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야, 이쪽 프리마켓 움직이고 8시부터는 또 저쪽 프리마켓 움직이고, 복잡스럽네요. 그죠? 야, 7시부터 8시, 이게 13시간 아닙니까? 그죠? 참. 자, 아무튼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1시간 더 빨라진다라는 거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안 되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넥스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안 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단일가 매매가 사라진다는 건 전 종목이 다 해당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장 규모가 무지막지하게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바스켓 매매 또는 블록딜 이런 대량 매매에 대한 경우는 네, 오전 7시부터 시작이 되고 또는 시간 외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잘랐었는데 이게 3시 40분부터 바로 8시까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종목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올 6월 달부터는 이게 정말 독이 될지 아니면은 거래량 증가로 인한 호재가 될지는 쉽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증시가 네, 활성화를 띄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4,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고 수익성도 크게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분위기가 딱 네, 쟤네들 돈 많이 버네 이런 상황이 돼서 거래소가 군침을 흘렸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쪼그라들게 되면은 뭐 애프터마켓이고 프리마켓이고 나발이고 간에 네,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도 있겠죠. 시장을 좀 올려놔야지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네, 돈도 많이 벌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 쪽에 대해서는 네, 별도 계좌 없이 국내 시장을 거래할 수 있는 외국인 통합 계좌를 도입한 데 이어서 7월부터는 국내 외환 시장도 24시간 운영하겠다. 야, 이거 피로도가 좀 많이 쌓일 것 같기는 한데 전략을 좀 잘 짜야 되겠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은 참고용이지 절대로 흐름에 네,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 우리는 항상 통합 차트죠. 네, 장중에 운영되는 그 차트만 가지고 시장의 흐름과 종목의 추이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피곤한 뉴스들이 오늘은 많이 있네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좀 봐야 되겠는데, 수급의 움직임이 대형주에서 조금 빠져나오면 시장의 흐름은 썩 좋지는 않더라도 네, 계좌는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도 또 잘 한번 넘겨보자고요. 자, 그러면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